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개항 이후의 정치사 부분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개항 이후 경제, 사회사 파트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제 파트에서는 열강의 경제 침탈 내용, 그리고 이제 그 경제 침탈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저항 운동, 이게 주 내용이 되겠고요. 사회사 부분은 별 내용은 없습니다. 신문제도 폐지 부분인데요. 이를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항 후의 경제 침탈에서 열강의 그 경제 침탈 내용이 있죠. 교재 제1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내륙 진출 과정부터 먼저 한번 보죠. 일본의 경제 침탈 과정이기도 하겠습니다. 시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개항 초기. 개항이 몇 년에 되나요? 1876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1880년대 가면 어떻게 돼요? 경제 침탈이 확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시기가 그렇습니다. 개항 초기, 그 다음 이모군란 이후, 그 다음 내려오겠습니다. 1890년 전후.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청일전쟁 이후에서 시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개항 초기부터 한번 볼까요? 거류지 무역과 중개 무역과 약탈 무역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개항 초기에 일본 상인들의 활동 들어오게 된 그 상황을 보시면은 이 거류지 무역이라는 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거류지 무역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개항 초기에 개항장 활동 범위가 심리입니다. 심리. 그러니까 개항 활동의 범위를 보면은 1870년대죠. 70년대 때는 심리예요, 심리. 근데 1880년대 가잖아요. 80년대 가면은 백리로 확대가 됩니다. 점차 커지는 거죠.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1890년대 있죠. 1890년대 외국 상인의 활동 범위 그러면은 전면적인 허용이 됩니다. 80년대. 전면적인 허용이 되는 거죠. 계속 확산돼 나가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제 뭐가 나오겠습니까? 경제 국운동이 나와야겠죠. 여기에 대한. 네,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뭐가 나올까요? 상권, 수호운동이 이 배경에서 전개가 될 거예요. 이건 좀 놔두겠습니다. 일단 거류지 무역부터 보시죠. 거류지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개항장 초창기에 70년대 때 1800 심리하는 심리. 심리 안에서만 무역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만. 거류지 무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건을 가지고 와 봐야 내륙으로 내다 팔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물건들을 내륙으로 갖다가 공급하면서 파는 이런 조선의 토착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토착 상인들 객주, 여각 또는 보부상, 그러니까 거류지 무역이라고 하는 틈바구니 속에서 틈새 시장이죠. 객주, 여각, 보부상 얘네들이 내륙으로 공급하면서 제법 돈도 모았어요. 일부 상인들은 상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부 회사는 상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었다. 됐죠? 이 거리 무역 속에서 얘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얘네는 일본의 그 화폐 정리 사업이 있습니다. 화폐 개혁이죠. 일본의 재정고문 메가다 다네타로가 들어와가지고 화폐 개혁을 단행하는데 이때 얘네들이 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거류지 무역의 용어 정리를 좀 해두시고 두 번째 거류지 무역 말고 중개 무역을 합니다. 1870년대 일본의 우리나라의 진출 과정입니다. 중개 무역이라면은 영국산 면직물을 상하이죠. 상하이에서 영국산 면직물을 가지고 와서 팔아. 10원에 가지고 와서 100원에 팔아. 일러서. 그렇죠? 이 중개무역입니다. 그리고 일본 상인들은 조선에서 쌀, 미국 같은 거죠. 미국이라든가 금, 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합니다. 하여튼 영국산 면직물에 대한 중개무역입니다. 자, 또 하나는 약탈무역이라고 해요. 일본 상인들, 우리나라 들어왔던 상인들의 성분이 출신 성분을 보면요. 일본 내에서 몰락 상인들이 많아요. 또 일본 내에서 불평, 불만이 많은 무사들이 많습니다. 얘네들이 일본 정부의 정책적인 어떤 그 힘을 등에 업고 들어와서 그냥 마구잡이 훑어가는 거죠. 약탈무역이라고 그래요. 정리합니다.
1870년대 개항 초기의 일본 상인의 침탈 형태, 경제 침탈 형태는 거르지 무역, 중개 무역, 약탈 무역이다. 그리고 이제 1880년대 합시다. 바로 밑으로 가겠습니다. 이모군란 이후에 가면은,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에서는 어느 나라의 세력이 강화되나요? 청이에요, 일본이에요? 일본이 아니라 청이라고 그랬죠. 갑신정민 이후도 청입니다.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체결돼서 조선에서 청나라의 경제 침탈이 강화가 되죠. 이때 일본이 피해를 볼 거 아닙니까? 피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일본도 청나라 경제 침탈에서 자기네들의 경제 파이가 작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왜냐하면 조선의 개항은 일본이 시켜놨습니다마는 조선은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적 침략, 정치적 침략보다는 주로 경제적 침략을 주려왔었어요. 왜? 정치적 침략을 잘 못했습니다. 배후에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있었기 때문에. 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 침략만 하고 있었는데 이모군란 이후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면서 일본이 경제 파이를, 일본의 경제권을 판을 청이 야금야금 먹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과 일본은 하여튼 정치, 경제적 모든 면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죠. 이것이 나중에 뭘로 폭발하는 거죠? 청일전쟁으로 폭발하는 거죠. 하여튼 이모군란 이후에는 청과 일본과의 대립 경향입니다. 특히 1883년에 조청, 조일, 통상장정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었죠. 앞 시간에 봤었나요? 42개 조항인데 3개는 기억하시라고 했죠. 한번 확인해 봅시다. 거기 나와 있는 37조 방공령 선포 규정하고 관세권 규정하고 그 이권 침탈의 법적 근거에 따른 최혜국 조항이 들어갔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라고 했습니다. 1890년대 가면은 밑에 보겠습니다. 90년대를 전후로 해가지고 일본은 주로 조선에서 쌀, 미국 약탈해 갑니다. 여기에 이제 방공령이 선포가 됐고요. 함경감사 조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공령은 바로 위에 조일 통상장정을 근거로 해가지고 뭘 했다? 바로 사죄하고 철회하고 사죄하고 배상했다. 11만 원에 배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894년 청일전쟁 이후에 청일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나요? 일본이 승리하죠. 이때 이제 청을 완전히 밀어냈습니다. 일본이 조선의 경제적인 어떤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해 나가는 거죠. 근데 삼국 간섭으로 해서 시모노세키 조약이 파괴되면서 다시 한반도에서 누가? 일본이 주도권을 잡는 이런 과정을 넘어갔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지금 1876년부터 일본이 완전히 조선의 경제권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흐름이에요. 그 흐름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내륙 진출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일본의 경제 침탈령입니다. 이 일본의 경제 침탈은 크게 4가지 방향에 전개됩니다. 체크하겠습니다. 금융, 2번째 이권, 3번째 차관, 4번째 토지입니다. 토지 약탈이에요. 자, 그 중에 금융부터 보겠습니다. 일본 제1은행, 우리나라 한국은행이죠. 일본의 제1은행 지점을 우리나라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한제국의 금융 업무를 장악을 하게 돼요. 그리고 1905년에 화폐 정리 사업입니다. 일본의 재정 고문으로 들어왔던 메가다 타네타로가 화폐 개혁을 단행합니다. 조선의 백동화, 그러니까 상평통보도 있었고요. 백동화도 있었는데 이 백동화는 잘 쓰지 않는 화폐였었어요. 그거를 일본의 제1은행권으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게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외국인들에게는 홍보가 다 됐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홍보가 잘 안 됐고요. 그리고 단기간에 또 고액만 바꿔주고 작은 액수는 안 바꿔주고 말이죠. 또 갑, 을, 병으로 등급을 나눠서 교환해주고 있었습니다. 갑종에 해당하는 것은 1대1로 교환해 주는 겁니다. 을종에 해당하는 것은 일전, 병종에 해당하는 것은 화폐의 질이 안 좋다 해서 안 바꿔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갑, 을, 병으로 등급을 결정해서 바꿔줬는데 이게 단기간에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미 게임은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던 정보이기 때문에 화폐를 다 써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돈이라고 하는 것이 유통이 되다 보면은 많이 이제 좀 찌그러지기도 하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질이 좀 안 좋은 거의 병종으로 판독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조선 사람들은
돈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거의 을종 아니면 병종이겠죠. 외국 상인들은 돈을 다 써버리고 물건을 갖다 놓고 있는 거고. 화폐 정리 사업이 끝나면서 결국은 조선 상인들만 피해를 본 겁니다.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였죠? 객주, 여각, 보부상, 거리 무역 속에서 돈 좀 많이 벌었는데 결국 얘네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줬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화폐 정리 사업입니다. 1905년이었죠. 두 번째 이권 침탈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이권 침탈은 철도 분야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군사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뒤에 이거는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그 서구 열강의 경제 침탈에서 일본의 철도 분야는 따로 봅시다. 그다음에 차관이 있습니다. 차관은 필요도 없는 돈을 강제로 빌려주는 겁니다. 갑신정변 때 잠깐 상기 한번 해볼까요? 갑신정변 때 재정난에 봉착이 되면서 이모군란 이후에 정부에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급진계합파들은 일본에 가서 돈 좀 빌려오자 이런 주장을 했고요. 온건계합파들은 돈을 찍어내자 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때 이제 고종이 온건계합파 주장하고 급진계합파 주장을 다 양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럼 돈도 찍어내고 돈도 빌려와라. 이때 이제 찍어낸 돈이 당오전이에요. 당오전. 당오전이라는 화폐는 이제 대웅군대 보면 그 경복궁 준공 과정에서 당백전이라는 화폐 나오죠. 그와 똑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폭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폐 발행하지 말자라고 했어요. 급진계합파들은. 일본은 가서 돈 좀 빌려오자 그랬거든요. 근데 고종은 양쪽 다 손을 들어준 겁니다. 당오전도 나왔고. 일본에 돈을 빌리러 갔던 김옥균이라든가 박용효 등은 나이가 다 20대예요. 젊은 층 아닙니까? 일본에 가서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어. 말이 300만 원, 지금의 300만 원 화폐 단위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일본이 뭘 믿고 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17만 원만 빌려줬습니다. 왔는데 이업이나 해가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온건계합파의 당오전이라는 화폐 발행은 됐어. 근데 급진계합파의 차관 요청한 것, 차관을 가려고 하는 것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온건계합파들이 급진계합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일일이 이제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를 치려고 했던 거죠. 그게 갑신정변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일본에 갔을 때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는데 17만 원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지금은 필요치도 않는 돈을 막 빌려준 겁니다. 차관 제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한제국의 재정을 일본이 장악하기 위해서 돈을 막 빌려주는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 98년에 IMF 구제금융 사태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IMF 체제에 우리나라 경제가 코가 끼어버렸잖아요. 그런 식이 됐던 거죠. 이때 이제 빌려온 돈이 얼마냐 이게요. 1,300만 원입니다. 1,300만 원이면요. 당시 대한제국의 1년 예산이었거든요. 엄청난 액수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그 당시 대한제국이 지금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얼마? 한 400조나 될까요? 400조 정도 된다고요. 1년 예산이. 그런 정도 어떤 버금가는 그런 규모가 되는 거죠. 대한제국의 재정을 완전히 일본 재정에 끌어넣기 위한 이런 목적이었습니다. 나중에 이걸 갚자라고 하는 뭐가 나와요? 국채 보상운동이 대구에서 전개됩니다. 하여튼 차관 제공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약탈이 있습니다. 이건 식민지화에 대한 기초작업이에요. 그래서 개항 초기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야금야금 토지를 가져갑니다. 자, 1870년대 개항 초기 봅시다. 이때는 일본 소유의 토지가 없죠. 일본인 소유의. 그래서 고리대를 통해서 토지를 차압을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갚으면은 땅을 빼앗는 거죠. 자, 그러다가 청일전쟁 이후 1894년 청일전쟁 이후에 가면은 전주, 군산, 나주 일대에 대규모의 농장을 경합니다. 호남 평야와 또 나주 평야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러일전쟁 1904년이죠. 러일전쟁 이후에는 철도 부지,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목적은 목적대로 하면서 철도 부지, 군용지 뭐 이런 명목에서 토지를 약탈합니다. 그러니까 군용지 확보가 주로 주 목적이 되는 거죠. 토지 약탈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다가 1910년 한국 병합 직후에 일본인 소유 토지가 얼마라고 있어요? 1억 5천만 평, 약 3분의 1 정도 됐다고 그래요. 이 토지는 1908년에 설립했던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싼값에
여기다 불화를 해줍니다. 빌려주는 거예요. 불화를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언급이 되겠지만은 토지 조사 사업이 또 있죠. 1910년에서 1918년까지의 토지 조사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지 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약 40%의 토지를 약탈해 갑니다. 그럼 반이죠, 반. 이렇게 해서 식민지 관리한 기초작업으로서 토지를 약탈해 가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경제 침탈은 네 가지입니다. 금융, 이권, 차관, 토지. 이 네 가지죠. 자, 다음 장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서구 열강의 경제 침탈이 있습니다. 서구 열강의 경제 침탈의 계기가 됐던 열강의 이권 침탈이 계기했던 사건을 쓰라 그러면 뭐라고 써요? 아관파천. 공식으로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이권 침탈의 법적 근거가 됐던 것은 뭐라고요? 최혜국 조항. 이걸 가장 먼저 가졌던 나라는 어디라고요? 미국.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 일본은 1883년에 조1 통상장정에 의해서 최혜국 조항을 가져갔다고 그랬습니다. 강화도 조약에는 최혜국 조항은 있다 없다? 없다. 이랬죠. 자, 그러면 이제 열강들이 가져갔던 이권 침탈의 내용이 바로 밑에 그 지도를 표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아셨죠? 일본은 주로 이제 많이 가져갔습니다만 특히 철도입니다. 군사적인 목적이 되는 거고요. 러시아가 가져간 것 중에서 삼림체벌권 체크 좀 합시다. 삼림체벌권. 두만강, 압록강, 울릉도 삼림체벌권을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가져간 것과 영국이 가져간 것 비교 좀 합시다. 미국의 운산 금광체류권하고요. 영국의 은산 금광체류권이요. 그러니까 미국은 운산입니다. 평안북도 운산이고요. 영국이 가져간 건 은산이야. 지도에서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미국이 가져갔던 것 중에 철도 있죠. 경인선. 1896년에 가져갔는데 1897년에 일본에 팔아먹습니다. 철도는 죄다 일본이에요. 비슷한 사례가 프랑스의 경의선 철도 부속권이 있습니다. 1896년에 가져갔는데 1906년에 개통이 되면서 이것도 역시 어디로 갑니까? 일본에 팔아넘긴 거죠. 하여튼 철도는 군용지, 군사적인 목적에 있어 일본이 죄다 장악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 내용과 우측의 지도 내용을 매치시키면 되겠습니다. 이게 열강의 경제 침탈의 내용입니다. 문제는 다음 장 가겠습니다. 이런 열강의 경제 침탈에 대한 경제 침탈에는 경제 구구운동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이 경제운동은 이 운동의 순서대로 내용까지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제일 먼저 1889년 방공령 선포가 있습니다. 대일 미국 유출 금지령, 함경감사 조병식, 결국 11만 원 배상까지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시전상인들, 그 다음에 경강상인들 객주 여각 보호부상이 활동했습니다. 이거는 이거예요. 1890년대 열강의 조선 내에서의 경제 침탈, 경제 상권이 전면적으로 허용이 되자 상권 운동이 전개된, 상권 수호 운동이 전개되는데 이게 시전상인들의 활동이 있습니다. 철시, 문 닫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합니다. 황국중앙총상회에서 황국이라고 해서 어감이 일제에 어용단체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경강상인도 있죠. 경강상은 다른 말로 강상이라고 그랬지. 미국, 어물, 수송 판매를 했던 그 경강상인이에요. 일본이 증기선을 가지고 들어와서 일본 상인들이 얘네들이 그동안 했던 좋은 업무를 독점해 갑니다. 그래서 경강상인도 바로 좋은 선, 증기선을 도입을 해가지고 일본 상인에 저항을 합니다. 저항하나 마나 저항했다는 데 의의를 두는 것이죠. 잘 되지는 않았죠. 또 객주, 여각, 보부상. 아까 거리지 무역 공간 틈바구니 속에서 돈 좀 모아서 상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독립협회에 이권수 운동이 있습니다. 특히 아관파천 이후에 빼앗긴 이권을 지키자라고 하는 독립협회 결성 배경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주로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저지하고 있었습니다. 부산 전령도, 부산 영도입니다. 영도. 전령도 초차 요구를 저질하죠. 러시아가 선박용 연료를 보관하기 위해서 각종 섬들을 조치하려고 합니다. 섬. 석탄을 쌓아놓고 연료로 쓰겠다는 겁니다. 공급지로 쓰겠다는 거죠.
이때는 디젤 기관이 나오기 이전입니다. 전기 기관이 나오죠. 그러니까 전기 기관이 나오니까 전기 연료는 뭐예요? 전기 기관에 석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석탄 보관 청고 저탄소 설치를 위해서 각종 섬을 조차하려고 했던 거죠. 저지시켰어요. 한러은행 폐쇄입니다. 도서 섬이죠. 각종 섬 매도 요구를 저지시켰습니다. 근데 러시아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독일의 이권 요구는 저지시켰는데 앞서 우리 한번 봤었죠. 미국, 영국, 일본의 이권 침탈은 오히려 근대화를 위한 자원 개발이다 해서 오히려 두둔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독립협회 안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의 우호적인 인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타겟으로 삼았던 나라는 어디라고? 러시아, 프랑스, 독일입니다. 삼국 간섭할 때 그 세 나라 아닙니까? 러시아, 프랑스, 독일. 그죠? 자, 요 세 나라는 정치 형태가 제정이에요, 제정. 황제 중심의 체제입니다. 제정 러시아. 프랑스도 나폴레옹 이후 제정 시대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독립협회는 이런 체제에 반발합니다. 독립협회는 입헌 군주제를 지향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러푸독의 이권 침탈은 유독 거부감을 내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독립협회가 이제 1898년에 해산이 됩니다. 후신단체 뭐가 나옵니까? 보안회죠. 보안회에서 뭘 개혁하시라고 했습니까? 일본 요구했던 황무지 개간 요구를 좌절시켰다고 그랬죠. 향후 50년간 4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개간을 황무지 개간을 요구를 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결국 보안회가 해산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보안회 활동 직후에 일부 민간 실업인들 그리고 관리들이 설립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농광회사입니다. 이 농광회사를 설립해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개간하자. 근데 일제 단합으로 해산이 됩니다. 그리고 1907년에 대구에서 시작됐던 국제보상운동입니다. 이 국제보상운동은 말이죠. 1922년에서 30년대 말까지 전개가 된 물산, 장려운동하고 꼭 구분 비교해서 정리하세요. 이건 1907년 대구입니다. 이건 1922년에서 30년대 말까지 평양입니다. 자, 이거는 누가 주축했습니까? 서상돈 양기탁이죠. 이거는 누구예요? 조만식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국산품 애호운동이에요. 이거는 국채 얼마 1300만을 갚자라고 하는 금주, 금연, 폐물 폐지 이런 운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히 국채보상운동에 동참했던 언론기관이 있습니다. 밑에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하다는 부녀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뭐가 있어요? 제국신문, 그리고 천도교 기관지를 뭐라고 그래요? 만세보, 뭐 이런 것들이 국채보상운동에 동참했는데 약 반 정도, 600만 원 정도를 모았다고 그래요. 근데 일제가 횡령죄를 적용해서 양기탁을 구속을 합니다. 해먹었다 얼마 돈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단이 돼버렸어요. 이게 국채보상운동이 되겠습니다. 밑에 대한매일신보 기사 내용이 있으니까 이 기사 내용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 이후에 끝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민회가 있어요. 신민회. 1907년에서 1911년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경제운동이란다면 민족 산업 육성운동이 있었어요. 여기 민족 산업 육성운동이다라고 한다면은 대구에 평양에 도자기회사, 자기회사입니다. 자기회사. 그릇 만들어서 팔고 하는 거죠. 평양과 서울과 대구에다가 뭐를 태극서관을 설립합니다. 서점입니다. 인쇄시설까지 갖췄다고 그래요. 인쇄시설까지. 그래서 책을 만들어서 팔아서 민족 자본을 육성하자는 거죠. 신민회 이것도
경제국운동에 해당이 되죠. 어떤 신민회는 국내에서는 국내에서대로 실력 양성하고 국외에서는 국외에서대로 무장 독립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가장 활발한 애국계 운동 단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근대 경제 건설 운동을 좀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참고만 하십시오. 개항 이후에 근대 경제 건설을 위한 운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있었다. 뭐냐? 이거자. 근대 회사, 우측에 근대 산업자본, 근대 금융자본 이런 부분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결론 좀 보겠습니다. 밑에 근대 경제 건설 운동의 결과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만 보세요. 문호개방 이후에 상업, 산업, 금융자본 등 여러 방면에서 전개된 민족의 근대적 경제 건설을 위한 운동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러나 일제 정책 압력과 경제적 침탈에서 좌절됐다는 거. 아예 이런 싹이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싹은 있었는데 일제의 침략에 의해서 결국은 어땠어요? 좌절됐다는 거. 여기에 그 결과를 보자는 건 아니고 과정만 보자는 겁니다. 해서 이제 근대 회사들에서 맨 위로 올라가시면은 뭐 여러 회사도 있습니다. 그 회사들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업 자본에서 특히 두드러진 분야는 어떤 분야냐면 유기 분야와 직조 분야입니다. 유기. 그렇죠. 놋그릇이라고 그러죠. 유기 분야와 직조 분야가 있고. 금융자본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은행이죠. 자, 그 중에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은행이 하나 있습니다. 조선은행이죠. 기타 여러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일제가 실시했던 1905년 화폐 정리 사업으로 해서 거의 몰락을 하고요. 거의 일본은행에 흡수 병합이 돼버렸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근대 경제 건설에 대한 운동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항 이후에 사회의 구조와 의식의 변화입니다. 이거는 이거죠. 잠깐 봅시다. 우리가 개항 이후에 사회적인 목표는 뭐냐면 이거거든요. 봉건적인 양반 중심의 신분 구조를 국민 평등의 시민사회로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개항 이후의 사회운동의 모습이요. 방금 우리 앞장에서 봤었던 내용은 이겁니다. 토지 중심의 봉건적인 지주와 전호의 경제 구조를 타파하고 근대 자본주의 있죠. 근대 자본주의 경제를 만들어 보기 위한 근대 자본주의 경제를 만들어 보기 위한 운동. 그럼 이걸 이렇게 하기 위한 운동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그게 지금 우리가 바로 앞에 봤던 근대 상업자본, 산업자본, 그렇죠? 근대 금융자본이죠. 자본의 성장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그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봉건적인 양반 중심의 신분구조를 국민평등의 시민사회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주로 종교단체에서 있었거든요. 통학, 서학, 천주교죠. 기독교, 통학과 서학과 그리고 기독교, 서학은 천주교가 되겠죠. 이 종교는 다 다르지만은 여기에서의 공통된 사상은 뭔가요? 평등이죠. 반봉건적인 평등이거든요. 이런 종교단체 활동이 정치, 사회단체에서 그대로 나타나죠. 그 정치, 사회단체에서 평등 운운했던 부분이 갑신정변에서 나옵니다. 1884년. 또 통학 농민운동에서 나오죠. 1895년. 갑신정변과 통학운동의 개혁 내용 14개, 12개 중에 공통된 내용은 뭐예요? 다 평등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평등이죠. 근데 둘 다 실패했죠. 그다음에 이제 갑오개혁 때 성공했죠. 갑오개혁 때 신문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삼인 평등이 됐죠. 완전히 신분제도 없어져요. 물론 법적인 신분제도의 폐지입니다. 사회 관습 속에서 그냥 남습니다. 우리가 1970년대까지만 해도요. 옛날 한국 영화들 보면은 예전에 70년대 마님, 쇠뇌, 도련님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는 신분제도 없었지만은 20세기 광복 이후에도 최근에까지도 1970년대까지도 신분제 관념은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관습상. 그래서 갑오개혁 때 완전히 일단 법적으로나마 신분제도가 어떻게 됐어요?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된 이후에 옛날 하층민들이 있죠. 옛날에 의식신장에 영향을 줬던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단체가 뭔가요? 독립협회죠. 독립협회 3대 사상 중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유, 민권, 사상이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이 자유, 민권, 사상은 이꼴 민주주의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 사상이다. 그 독립협회의 자유민권 사상의 결과물이 나와요. 그 결과물이 여러분들 마지막 장 사회구조 마지막 장 가보십시다. 마지막 장 보면은 관민공동에서 옛날 백정 출신이었었던 누구예요?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연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박성춘의 연설문이 있잖아요. 한때 가장 천시됐던 백정 출신이 관민공동의 연단에 올라가서 연설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은 옛날에 의식이 그만큼 신장이 됐다. 성숙됐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시전상인 만민공동에서 시전상인 쌀장수, 미전 쌀장수입니다. 바로 현덕호가 만민공동의 회장에 선출돼 회장이에요. 엄청난 의식의 변화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이 분명 독립협회의 자유민권 사상의 결과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반 중심의 봉건적인 신분제를 타파하고 국민평등의 시민사회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다는 겁니다. 정치면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면에서도 전제 군주제를 뭘로 바꾸려고 개화정책은 입헌 군주제로 바꾸려고 하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바꾸려는 노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잖아요. 그 최초의 것이 뭔가요? 갑신정변이죠.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또 이거 외에도 다양한 애국 계몽운동 단체가 있어요. 이 애국 계몽운동 단체, 독립협회라든가 단 신민회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신민회는 공화정을 지향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단체 비록 실패했지만은 이걸로 만들게 한 건 실패했지만은 이걸 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죠. 이걸 이렇게 하기 위한 노력이 꽤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다가 의의를 두는 거죠. 스스로 꿈틀꿈틀한 노력은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뭐가 남아있냐면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장 개항위에 문화단원이 있습니다. 그 문화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성리학 일변도의 성리학 중심의 문화를 타파하고 서구의 근대 문화를 뭐 하자는 거야? 수용을 하자. 근데 근대 문화를 수용하는데 무조건 다 외세다, 외제다 해서 다 좋다 해서 다 받아들이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대 문화 수용의 방향이 나와 있죠. 뭐라고 했어요? 동도, 서기. 도, 정신 문화는 동양의 것이다 두고 기, 기술 문화는 서양의 것을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자 아니면 취사 선택하자. 취사 선택하자. 이거거든요. 이것이 근대 문화 내용. 이 다음 시간에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여러 가지의 과학기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인 면에서 이거는 뭐에 해당되나요? 위정, 척사, 사상이 되는 거죠. 그거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거는 개화 사상이다. 그죠? 그러니 이 위정, 척사, 사상하고 개화 사상은 공통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 두 사상이 계속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다 꽝 부딪혔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1882년 이모군란의 결과가 갑신정변, 갑신정변의 결과가
1894년 동학농민운동의 결과가 안으로는 갑오개혁, 밖으로는 청일연쟁 이렇게 해서 계속 넘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근대 정치사에서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개항 이후에 경제 사회사까지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 단원이죠. 이걸 이렇게 바꾸기 위한 노력, 동도석에 입각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개항 이후의 문화사 내용, 과학기술, 교육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